1786년 조선 창경궁, 한나라의 운명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던 순간은 의외로 너무나 작고 고요했습니다. 5살 어린아이의 숨결이 멈추던 그날, 궁궐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조선의 미래 또한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은 과연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세도 정치의 혼란과 국력의 쇠퇴,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비극의 시대는 정말 오지 않았을까?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한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무뇨세자, 정조의 장남이자 조선의 미래로 불렸던 존재였습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다림, 희망과 절망이 얽힌 조선 후기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죽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조가 왕이 되기 전, 그리고 한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마음에서부터 말입니다. 1753년 경기도의 한 중인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이었습니다. 창녕 성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덕임의 집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그녀의 아버지 성윤우는 당시 영의정 홍봉안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은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작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홍봉안은 바로 훗날 정조의 어머니가 되는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성덕임은 해경궁의 눈에 띄어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수많은 궁녀들 가운데서도 덕임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지만 한 번 맡은 일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글씨는 또 얼마나 단정했던지 필사한 글을 보면 어른 궁녀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바느질과 예법 그리고 독서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그런 덕임을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친딸처럼 아끼며 곁에 두었습니다. 1773년 덕임은 정조의 여동생인 청견공주, 청선공주와 함께 고전소설 곽장양물록을 필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1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끝까지 베껴 썼다는 사실은 그녀의 학문적 소양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 덕임은 이미 궁 안에서 똑똑하고 단정한 궁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를 늘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한편 이 시기 정조 역시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752년에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 총명함이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4살에 이미 경전을 읽고 글을 쓸 정도였지만 11살이 되던 해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비극을 겪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정조의 마음속에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1766년 세손이었던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의 처소에서 일하던 성덕임을 처음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단정하고 고요한 태도, 그리고 남다른 눈빛을 가진 궁녀. 정조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덕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고 정조 역시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덕임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1766년 정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맹세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손빈 마마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먼저 승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실의 질서와 예법,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조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은 상상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조는 왕위에 올랐고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는 여전히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비 효의왕후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다른 후궁들 또한 번번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화빈 윤씨는 상상 임신이라는 아픔만 남겼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를 잇지 못한다는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한켠에는 늘 성덕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궁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181년 정조는 다시 한번 성덕임에게 승은을 청합니다. 이때 정조는 30, 성덕임은 29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미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왕비가 먼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쉽게 꺾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이때 정조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덕임의 하인을 벌하며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제야 성덕임은 왕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곧 기적처럼 이어졌습니다. 성덕임은 임신했고 비록 2차례의 유산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마침내 3번째 임신에서 아이를 품게 됩니다. 정조의 마음에는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곧 조선의 미래가 될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11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 화당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조실록에는 붉은 빛이 침실을 비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31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무녀세자로 불리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조선의 모든 기대와 사랑이 이 작은 생명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짧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녀세자의 탄생 이후 궁궐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정사를 돌보았고 신하들 또한 왕의 얼굴에서 오랜 갈증이 해소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불안은 왕권을 끊임없이 흔드는 약점이었지만 이제 정조에게는 분명한 계승자가 생긴 것입니다. 성덕임은 소용으로 책봉되었고 곧이어 의빈이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만 덕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얻었으되 그 사랑이 언제든 정치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양이었습니다. 자는 명원, 정조는 직접 이름을 지으며 이 아이가 밝은 덕으로 세상을 비추기를 바랐습니다. 원자로 책봉된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과도한 기대가 아이를 망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왕이 아닌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녀세자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정조가 직접 남긴 기록에 따르면 100일도 되지 않아 병풍 사이에 적힌 글자를 구분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장난감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종이나 책이 보이면 유독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기록은 정조가 직접 쓴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가집니다. 그는 아들의 재능을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천자문을 아이 곁에 두었지만 정식으로 그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철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이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학문을 사랑하는 모습에 기뻐하면서도 그 천재성이 혹시 아이를 불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고민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정조였기에 총명함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84년 문효세자는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아직 나이로는 고작 3살, 만으로는 2살이 차에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사례였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서둘러 세자 책봉을 단안행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효세자는 정조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또한 정조는 자신의 개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개혁을 이어갈 존재로 문효세자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 책봉식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청나라에서도 축하 사절이 도착했습니다. 청황실은 미얀마산 옥으로 만든 귀한 옥부를 선물로 보내며 세자의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정조는 이 옥부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보관하기 위해 승가사를 중건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문효세자에게 거는 기대와 애정이 컸다는 뜻이었습니다. 궁궐은 오랜만에 축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조는 개혁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옮겼고 의빈성 씨는 세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그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자리에 서기보다는 늘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의 건강과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지만 그녀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예고 없이 균열을 드러냅니다. 1784년 의빈성 씨는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옹주로 책봉될 예정이었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용히 찾아온 슬픔이었습니다. 정조와 의빈은 이 아픔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었기에 그 슬픔을 가슴속에 묻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1786년 봄, 조선 전역에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역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홍역은 어린아이에게 특히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궁궐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효세자는 5월 초부터 열이 오르고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궁중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의약청을 설치하고 밤낮 없이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종묘와 사직에 기도제를 올리며 하늘에 매달리듯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세가 다소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5월 6일에는 의약청을 철수할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는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을 지나며 문효세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다시 치솟았고 온몸에 발진이 퍼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정조는 거의 침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정사의 무게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로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의빈성 씨 또한 밤낮 없이 아이를 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홍역은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1786년 6월 6일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 그곳에서 문효세자는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아이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5살의 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조의 조선은 그 순간 가장 큰 가능성 하나를 잃었습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실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살 아이의 숨이 멎는 순간 정조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무너졌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들이 아무리 국정을 이유로 어전에 나아오기를 청해도 정조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 세자의 침소를 바라보며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을 것만 같은 이부자리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자의 시호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정조의 깊은 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온효라는 시호를 생각했다가 곧 문효로 바꿨습니다. 문어은 학문을, 효는 부모에 대한 효심을 뜻합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학문을 사랑했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아이였음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조에게 문효세자는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희망과 사랑이 담긴 존재였습니다. 문효세자의 장례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문신과 학자들이 만장을 지어 아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진양문을 썼고 몽호 김종수가 지문을 지었습니다. 그 글들에는 한결같이 아쉬움과 비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박한가 라는 탄식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사례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의빈성 씨의 삶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 9개월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급속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사지가 굳어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치부근에 극심한 통증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임신 중독증 혹은 산전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번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왕이 직접 약을 다려 침소로 가져왔고 약봉지와 약그릇을 침실에 두고 수시로 상태를 살폈습니다. 신하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정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을 잃었고 더 이상 사랑하는 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저녁, 의빈성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조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효의왕후를 찾으시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시옵소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미래를 끝까지 생각한 후궁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 이튿날 의빈성 씨는 복중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4이었습니다. 정조는 불과 5달 사이에 아들, 아내,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직접 쓴 어제의 임묘지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긴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견딜 수 없는 근심과 고통에 잠겨 있다. 왕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솔직하고 절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죽은 이를 다시 이승으로 불러오고 싶다는 듯한 문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의 마지막 소원을 지켰습니다. 그녀를 문효세자 곁에 묻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조선의 예법상 후궁은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서열이 낮아 같은 묘역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모든 관례를 깨뜨렸습니다. 효창원에서 불과 100걸음 떨어진 곳에 의빈의 무덤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왕의 사랑이 예법보다 앞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정조는 수차례 효창원을 찾았습니다. 왕이 자주 행차하자 그 길목에는 거동고개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개혁을 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조선의 역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이후 4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1790년에야 수빈 박씨에게서 순조를 얻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1800년 쉰을 채우지 못한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11살의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조선은 외척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가 번갈아 권력을 장악하며 국정을 좌우했습니다. 만약 무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 정조의 통치를 곁에서 지켜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뒤 즉위했다면 왕권은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이고 세도 정치의 틈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뇨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학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총명함은 이미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을 보다 일찍 변화의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786년 6월 6일 한 아이의 죽음으로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후 조선이 겪은 혼란과 시련은 단순히 한 왕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무너진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뇨세자의 죽음은 조선 후기사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무뇨세자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단지 비극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 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작은 사건에 의해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살 아이의 짧은 삶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과연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을 얼마나 소중히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